저는 함흥냉면집 아들로 태어나 8년간 김정은 동지의 전용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72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 탈북 요리사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북한 최고 권력 핵심부의 실상.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김정은 동지의 전용 요리사로 발탁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함흥에서 15년 넘게 식당 일을 하던 제가 평양중앙당 식당으로 불려간 게 벌써 몇 해 전 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박철수 동무, 내일부터 특별주방으로 배치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과 아내, 아이들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김정은 동지 가까이에서 일한다는 건 영광이면서 동시에 지옥행 티켓일 수도 있거든요. 첫 출근날 새벽 4시였습니다. 특별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고 도착한 곳은 삼엄한 경비가 둘러싼 건물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기본이고 손톱 밑까지 세밀하게 검사하더군요. 혹시 독극물이라도 숨겼나 확인하는 겁니다. 옷 벗어 보위부 요원의 차가운 명령에 속옷까지 벗고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한평생 정직하게 요리만 해온 사람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죠. 드디어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최첨단 설비들이 즐비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배 요리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한 선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절대 맛을 먼저 보지 마. 식자재 봉인 3번 확인해. 칼 쓸 때도 조심해. 혹시라도 피라도 나면 그날로 끝이야. 그 선배의 눈빛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10년은 더 여기서 일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첫 요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도 20살 때부터 끓였고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일본 요리 안 해본 게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철수 동무, 정신 똑바로 차려. 한 번 실수는 곧 가족 전체의 운명이야. 주방장의 낮은 목소리가 제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긴 요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라는 걸. 그리고 그 전쟁은 그날부터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특별 주방 생활은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3시 반이면 주방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가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달도 안 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김정은 동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식자재 검사였습니다. 쌀 한 톨, 고기 한 점까지 전부 특별 관리됩니다. 식자재가 들어오면 보위부에서 먼저 검사하고 우리 요리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주방장이 최종 점검합니다. 봉인된 포장을 뜯을 때도 3사람이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들여온 쇠고기 포장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늘로 찌른 것만큼 작은 구멍이었는데 그걸 발견한 검사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그 고기를 담당했던 사람은 어디론가 끌려갔고 다시는 못 봤습니다. 그게 북에서의 식품관리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주로 서양 요리였습니다. 프랑스 치즈, 스위스 초콜릿, 이탈리아 햄, 일본 소고기. 모두 해외에서 특별 공수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함흥에서 냉면이나 만들던 사람인데 갑자기 프랑스 요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물론 북한식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평양냉면, 신설로, 어복쟁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싼 음식들을 만들면서 제일 많이 떠올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함흥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였습니다. 겨울에 김장김치 꺼내서 돼지고기 조금 넣고
끓인 그 구수한 찌개 말입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 도시락 싸줄 때 넣어주던 계란말이도 생각났고요. 주방에서는 절대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누가 듣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요리사들은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가끔 눈빛으로만 서로를 위로했죠. 한 번은 제가 칼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였는데 피가 조금 났습니다. 그 순간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피가 음식에 들어갔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행히 음식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쳤고 즉시 소독하고 장갑을 3겹 끼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게 제가 8년 동안 살아온 일상이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일이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특별 주방 일을 하는 동안 제 마음은 늘 함흥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70이 넘으신 부모님이 계셨고 제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함흥냉면 집을 하셨습니다. 육수 끓이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셨죠. 철수야, 육수는 정성이다. 뼈를 하루 종일 구워야 제맛이 나는 거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리사가 된 것도 다 아버지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정말 잘 담그셨습니다. 가을이면 배추 100포기씩 김장을 하셨는데 동네에서 소문난 솜씨였습니다. 겨울 내내 그 김치로 김치찌개 끓여 드시고 봄에 묵은 김치로 김치전 부쳐 드시고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납니다. 제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함흥인민병원에서 일했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어도 함부로 함흥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으니까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 빚고 설날이면 떡국 끓여 먹는 게 우리 풍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날에도 평양 주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명절 식사 준비해야 하니까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감청당하는 전화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걱정 마라. 너는 잘 있냐? 네, 전 잘 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은데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주방에서 일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 가족도 특별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도 보위부에서 수시로 확인했고 아이들 학교 생활도 감시받았습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 전체가 인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실수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주방에 도착해서 식자재 검사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점심 메뉴 확인했습니다. 그날 점심은 프랑스식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된장찌개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가끔 한식을 찾으실 때가 있거든요. 쇠고기는 일본산 와규였습니다. 검사 필봉인을 확인하고 주방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장을 뜯었습니다. 고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선했고 문제 없었습니다. 야채들도 다 유기농으로 특별 재배한 것들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같은 요리를 수백 번도 더 만들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온도계로 정확히 재고 시간을 맞춰서 구웠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된장은 특별히 만든 것이고 두부와 애호박, 감자를 넣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이시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맛을 볼 수는 없었지만 냄새만으로도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1시 30분, 음식을 특별 용기에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보위부 요원들이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주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그대로 서 있어. 움직이지 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 부장이 들어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식사 후 급성 복통을 호소하셨다. 지금부터 원인 규명에 들어간다. 72시간 내로 결과를 내야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통,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지켰고 식자재도 문제 없었는데 오늘 점심 담당 요리사 나와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와 다른 요리사 2명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희들 오늘부터 격리다. 조사받을 준비해.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다른 요리사들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뿐만 아니라 함흥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격리실로 들어가는 순간 함흥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도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격리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7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기다린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첫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에 처형당했다는 요리사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김정일 동지 시절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 문제로 의심받은 요리사가 총살당했다고요. 가족들도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쩌나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인 아이들이 수용소에 가면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당에 충성했고 요리 실력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김정은 동지 배탈 한 번 났다고 제 가족 전체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 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문했습니다. 식자재는 어디서 받았나? 봉인은 확인했나? 조리 과정에서 누가 옆에 있었나? 혹시 의도적으로 뭔가 넣지 않았나?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모든 절차를 다 지켰다고, 충성스럽게 일했다고요. 그럼 왜 수영님께서 복통을 느끼셨겠나?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니까요. 정말 모릅니다. 혹시 고기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된장찌개? 야채? 아니면 다른 음식? 수백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셋째 날 새벽, 감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비명 소리도 들렸습니다. 함께 격리된 다른 요리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비명 소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 차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한번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결백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저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달은 함흥에서도 보일 텐데 우리 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 제가 이렇게 위험한지도 모르시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45해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억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72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저를 처형할지 아니면 사실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적처럼 잠깐 전화 통화가 허락됐습니다. 감시하에 아내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내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여보,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함흥에도 보위부가 나갔을 테니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당신은 무사히. 아내가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아이들 학교는 꼭 보내. 아들이 대학 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것도 부탁해. 겨울에 연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당신, 왜 그런 말을? 통화가 끊겼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 한복판이고 저는 특별 감시 대상이고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성공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확률은 완전히 0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관이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좀. 그들이 저를 데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창문이 보였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평양거리가 보였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원 배치, 출입구 위치, 창문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경비가 제일 허술할 시간입니다.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던 제가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함흥에 있는 아내에게 비밀 연락을 취했습니다. 격리실 화장실에 숨겨둔 작은 휴대폰으로요. 몇 년 전 만일을 위해 몰래 숨겨둔 거였습니다. 나 이틀 후에 함흥 간다. 준비해. 브로커 연락처 알아봐. 미쳤어? 그게 무슨. 아이들 데리고 기다려.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72시간째 되던 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복통은 제가 만든 음식 때문이 아니라 전날 밤 드신 과일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요. 이미 의심을 받았고 제 이름은 보위부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의심받을 겁니다. 함흥으로 돌아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며칠간 휴식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계속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보위부 사람이 따라붙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재우고 우리 둘만 부엌에 앉아서요. 브로커 연락은 됐어? 응. 사람을 구했어. 하지만 돈이. 우리 집 팔아. 당장. 그래도 되겠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 남아있으면 우린 다 죽어. 늦어도 이틀 안에 떠나야 해. 준비는 빨랐습니다. 집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금반지 몇 개, 저금통에 모아둔 돈, 다 합쳐서 중국 돈으로 5천 위안 정도 됐습니다. 브로커가 요구한 돈의 절반도 안 됐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70 넘으신 분들이 두만강을 건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 더 위험했습니다. 몰래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먹던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더 천천히 먹을 걸 그랬습니다. 어머니 손을 더 오래 잡고 있을 걸 그랬습니다. 이틀 후 밤, 브로커가 연락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장소는 함흥 외곽 야산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넷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산길을 돌아 갔습니다. 새벽 2시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저 강 건너면 중국이야. 물이 차가우니까 빨리 건너. 소리 내면 안 돼.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뼈가 시었습니다. 2월 말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강 중간쯤 왔을 때 저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엎드려. 다행히 경비대는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석탈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 숨어 지냈는데 중국 공안에 잡힐까봐 매일 불안했습니다. 북송되면 끝이니까요. 다행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동남아시아 경유해서 한국 대사관까지 연결해 주셨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가족이 다 살았구나. 하나원에서 석탈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남한 문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특히 마트에 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무 때나 와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는 배급표 없어도 되는 거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착금을 받아서 서울 외곽의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요리사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경력 많은 요리사라고만 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함흥냉면 전문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던 그 맛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법, 면 뽑는 법, 다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탈북자가 하는 식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꺼렸습니다. 하지만 맛은 정직했습니다. 진짜 함흥냉면 맛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오셔서 냉면을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장님, 이 맛, 6.25 전에 함흥에서 먹던 그 맛이네요. 내가 함흥 출신인데 피난 와서 70년 만에 이 맛을 다시 보는구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음식 맛만큼은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평양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 일어납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함흥에 가서 부모님께 냉면 한 그릇 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육수를 끓입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살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함흥에 가서 부모님 묘소라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흥 가서 우리 아버지 냉면집 터에 다시 식당을 차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